지금부터 제5차 지역의 주거 건축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건축학회 주거건축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국대학교 이재용 교수입니다. 예, 오늘 제5차 지역 주거건축 세미나로 대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건축 개발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회장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그 제5차 주거건축위원회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이제 대전 충청 지역의 주거건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일단 뭐 강일호 교수님께서 그 도시 만들기로서의 공동주택 디자인, 행복도시 디자인 관리 방식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공동주택하고 도시하고의 그 좀 이렇게 뭔가 괴리 현상 이런 것들 좀 그 잘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 주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송복섭 교수님께서 또 대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데 아주 그 뭔가 그 강남 스타일 못지않은 어떤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각 대표님과 박한열 교수님께서 또 토론해 주시고, 저는 이런 이제 주거건축이 그 지역성하고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항상 지역별로 좀 다루고 그 사회에 그 지역사회에 또 이렇게 발언해서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 또 건축 인들의 어떤 의무나 역할, 책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을 좀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 벌써 뭐 오래되지 않은 기간에 5차까지 해오신 또 이재훈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그 세미나는 지금 3시 7분인데요. 3시 7분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 발제는 2분이 해주시고, 그 다음 토론 2분 지정 토론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에 줌에 접속하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줌으로 그냥 일반 참여하신 분들의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혼선을 막기 위해서 채팅방에 자신이 질문이나 토론을 하실 게 있으면 미리 올려주시면 그렇죠. 학회에서 마이크를 오픈해서 직접 질문이나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 충청 지역 주거건축 개발 방안 첫 번째 발제로 도시 만들기로서의 공동주택 디자인, 행복도시 디자인 관리 방식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강인호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그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죠? 예, 발제 예, 예. 30분 정도. 예. 30분 내에 제가 만들다 보니까 컷수가 조금 늘어나서요. 일단 뭐 앞에 얘기를 좀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화면 예,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예. 이 발제를 조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게 지역의 각각의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진행되는 세미나의 특성상 충청 지역, 대전 충청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거 건축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주제가 이 전체 세미나의 어떤 취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경험으로서 확장하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도시의 이야기를 조금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크게는 다섯 개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뭐 설명이라기보다도 조금 좀 논의를 이렇게 같이 좀 오늘 같이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첫 번째가 이제 과정으로서의 도시 만들기, 일반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동주택이 도시 만들기와 이렇게 접속하는가 하는 문제들, 그런 사례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행복도시에서 경험들. 네 번째는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제 시사점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정리해 보자 하는 뭐 생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한 배경에는 사실은 저희가 주거 건축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떤 개인의 어떤 건축가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어떤 건축적 지향, 그야말로 순수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로서의 어떤 지향 또는 철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현실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을 보면 이것들이 거대한 수레바퀴가 흘러가듯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고, 그렇다면은 개인의 어떤 순수한 어떤 의지나 이런 데 호소하는 것, 또 물론 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데서 개인의 어떤 순수한 의지나 어떤 순수한 어떤 의도에 호소하는 게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고, 뭔가 시스템을 건드려서 뭔가 문제 해결을 좀 해나가는 노력도 한편으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사실은 이 행복도시의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총괄자문위원회나 뭐 이런 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소속돼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그 경험을 조금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시 행복도시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긴 세월 동안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도시들도 있고, 행복도시처럼 이제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이제 신도시 계획들도 있는데, 이 어떤 형태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옆에서 쭉 보니까, 이게 이제 미정성의 창의적 해결 과정, 뭐 이렇게 이제 말은 상위 계획에서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하위 계획들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과제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나고 부딪히게 되고, 또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 그룹이 참여해가지고 전체 계획을 짜고 개념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러면은 하위에서 벌어지는 아주 세부적인 문제까지 처음부터 다 예측 가능한가? 제 경험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의 도시를 이렇게 구상하고 뭐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하위 단계까지 세부적인 일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부딪히는 일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들이 실제로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도시의 구체적인 공간 경험을 형성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마크로한 계획들, 뭐 이런 계획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미정되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그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게 굉장히 다이내믹한 동태적인 실현 과정일 수밖에 없다. 계획 설계 실행이 기계적인 어떤 순차적 과정이 아니고 전체를 계속 피드백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계획을 이제 도시 전체 마스터 플랜 잡고 이렇게 하지만 개별적으로 벌어지는 요소들이 부분과 전체 지속적인 상호 교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 인터랙션 할 건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이 도시를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부분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 세팅이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건가 하는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공간 구조가 있고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용 계획을 잡은 다음에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건축 단계로 넘어가서 심의 허가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리니어한 프로세스로 이걸 만들어 가죠. 법정 계획 과정들이 이렇게 순차적이고 단선적인 과정들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아까 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리얼 프로세스하고 일치하는가 하는 이제 이런 의심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각각의 이제 단계별로 도시공간 구조를 짜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하는 일들을 이건 뭐 다 아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교과서적인 이야기조차도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3차원적인 구성의 골격을 규정하는가 거의 잘 안 됩니다, 사실은. 2차원 계획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산점 매수의 구성이 조직화되는 잘 안 됩니다. 개별 건축의 실현 단계에서 그러면 상위 계획의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개별 건축들에 대한 것들이 컨트롤되는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교과서적으로는 이거 다 한 것처럼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여기다 갖다 끼워 넣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심의 과정 같은 거 허가할 때 또는 심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 심의죠.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문제죠. 지구 단위 계획에서 디자인 관리의 기반적인 기반을 상당히 형성해내는 역할을 여기에서 당연히 할 걸 기대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최종적으로 갖고 싶은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뭐 소음이 예상되니까 즉각 배치하라. 그다음에 뭐 방음벽이 쓸지 안 쓸지 아직 확실히 모르고 그다음에 옆에 강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탑승형 갖다 놔라. 뭐 이런 아주 기계적인 이 구성 지구 단위 계획의 일들이 늘 벌어지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이 주체에게 그런 최종적으로 갖고 싶은 도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라면 얘기 못 해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 여러 규제 또는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개별 건축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심의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제 상황이 이건 뭐 어느 도시든 다 유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으면 사실은 디자인 관리하기도 어렵고 갖고 싶은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그다음에 디자인 조정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생겨나는 것 같다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이게 건축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충분한가? 좋은 건축 또는 좋은 도시를 얻어내는 프로세스로서 이게 적당한가? 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별 건축물들이 실현될 때 개별 건축가의 수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이게 맞는 일인가? 그러면은 좋은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좋은 건축가가 운 좋게 잘 많이 이렇게 설계를 맡으면은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고 운이 나쁘면 나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또 심의를 통해서 이것들이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 뭐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건축 심의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뭐 다 잘 아실 거고 그 이유가 이제 이거는 뭐 사후적 조정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망쳐진 일을 심의를 통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뭐 매우 힘들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충실하게 잘 따르면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는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사례 같은 경우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설계한 거예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맞추면 그러면은 좋은 도시 또는 좋은 건축이 만들어지는 충분 조건으로서 이게 작동하는가?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MP도 그러니까 제도에 의해서만 이걸 컨트롤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나서야 되겠다. 사람에 의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이제 MP 제도라든지 총괄 계획과라든지 뭐 이런 제도들이 이제 같이 병행해서 움직여 나가는 이제 노력들을 한편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경험해 본 거로는 이제 이 경우는 행복도시의 지금 사례 초기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산 신도시도 당시에 도시 설계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내용 그 규정들을 굉장히 꼼꼼하게들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도시 설계의 제도 그 당시에 도시 설계 제도죠. 도시 설계 제도에 의해서 지금 요즘으로 치면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뭐 컨트롤 시스템인데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실제 사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꼼꼼하게 해놓은 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두드러지게 어떤 특징적인 뭐가 나타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굉장히 강력한 녹지축들이 가고 있는데 그 녹지축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문법들이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자꾸 봉착을 하니까 행복도시에서 이 특히 공동주택 맨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건립되면서 건설청에서 제일 힘들고 조금 난감해했던 일 중에 하나가 행복도시에 와서 이제 방문하거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뼈 아프게 자꾸 얘기가 들렸던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러더니 와 보니까 뭐 별 것도 없네. 그다음에 뭐 다른 도시랑 뭐 별 차이도 없는데 뭐 아파트 또 때려 짓고 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래서 고민들이 굉장히 깊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죄 없는 심의위원들 막 굉장히 닥달하고 또 뭐 총괄 자문위원들 뭐 막 들들 볶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특히 공동주택 부분 좋은 디자인을 얻어낼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자체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내부적으로 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바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거 그렇게 자꾸 사람을 들들 볶아서 될 일이 아니라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 바꾸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동안에 행복도시에서 특히 공동주택 디자인을 컨트롤하는 또는 관리하는 그 시스템들 그러니까 설계의 이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그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을 몇 차례 이렇게 조금 바꿔왔는데 그 바꿔온 과정들을 이제 몇 개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얻어진 아웃풋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차별적인 아웃풋들이 얻어지는 어떤 그 인과관계들이 보여서 이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별 건축가에게 호소하는 시스템보다는
시스템을 조절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 그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도적인 장치 또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짜는가, 거기에 또 사람을 어떻게 투입하고, 뭐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사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문제를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그럼 정교하게 만들면 되는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그러면 아주 출중한 건축가를 투입해서 총괄 계획을 하게 하면 되는 것, 그것도 뭐 충분 조건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몇 가지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면,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굉장히 헐렁하고 거칠어서 이게 좋은 건축을 못 만든다는 얘기도 한편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그러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면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는가? 이제 그래서 이제 F 플랜이나 B 플랜 쓰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들을 좀 보면, 이게 F 플랜이나 B 플랜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이 컨트롤 시스템의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F 플랜은 이제 우리로 보면은 딱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토지용 계획에 해당하는 컨트롤 시스템이고 디자인 단계고, B 플랜은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이런 건데, 이걸 조금 정교하게 조금 나누어서 F 플랜하고 B 플랜 사이에 이 비법정 계획들이 끼워져 가지고 다른 시스템들이 좀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멘 플랜과 디자인 계획, 라멘 플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이, 그다음에 디자인 계획이라는 게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지금 F 플랜이고 요게 지금 B 플랜인데, 요 F 플랜하고 B 플랜 사이에 이런 라멘 플랜이나 그 다음에 B 플랜 다음에 이걸 조금 더 3차원적으로 구체화시키는 디자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중간중간에 끼워져 있는 시스템들을 써서 비교적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민스터에서 이제 제가 가본 곳 중에 하나인데, 지금 B 플랜에서 여기 지금 뭐 필지별로 여기 지금 건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 금고 놓고요. 그 다음에 뭐 4, 여기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숫자 써놨는데, 요거 건물의 외곽선까지도 다 규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4층으로 짓고 여기는 2층으로 짓고, 뭐 이렇게 해서 건물의 이 건축 외곽선까지 지금 다 규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해 보면은 뭐 엄청난 좋게 말하면 정교한 시스템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강한 규제 시스템들을 좀 돌리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이 B 플랜에서 잡아놓은 우리로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건물 외곽선까지 지금 다 잡아 그대로 지금 다 지어져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오벌한 이런 그 원형의 건물 외곽선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럼 좋은 도시 정교하게 만들었으니까 좋은 도시, 좋은 건축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충분한가? 이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 정말로 좋은 도시가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죠, 사실은. 보다 좀 풍부하고 다양한 디자인 같은 것들이 얻어졌으면 하는 또 한쪽에서의 바람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제도적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의 상세함 정도 또는 강력함 정도, 이런 정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는 게 필요한가? 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제도가 어찌됐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좋은 건축,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게 또는 제도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조합되는 게 좋은가 하는 이제 이런 그 궁금증이 계속 뭐 사실은 사라지진 않는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이런 제도나 지구단위 계획 같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노력들을 한편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총괄 조정이나 총괄 계획과 제도가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그 사람에 의한 관리 시스템 이것들이 이제 같이 지금 소위 말해서 병행되어 가는 셈인 건데. 이런 요 두 가지 어떤 흐름, 어떤 것들을 그러면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취사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요걸 어떻게 잘 조합할 건가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행복도시에서 몇 가지 경험이 있다. 행복도시도 이런 그 단선적인 프로세스를 전제를 해가지고. 뭐 별별 위원회 가이드라인 무슨 지침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돌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막 돌고 뭐 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규정도 있고 뭐 위에 가장 상위 규정 가이드라인도 있고 무슨 뭐 MA, MP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별별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 이제 돌려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한 일들을 그냥 쭉 나열을 해봤더니 뭐 행복도시는 사실은 몇 가지 정치적 프로세스들 때문에 중간에 조금 휴지기가 있었죠. 한 3년 정도의 휴지기가 사실은 그 이후에 상당히 이 디자인의 어떤 흐름이나 방향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크게 나누면 제가 그냥 나눠 본 건데요. 착수 준비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정안이 이제 제출이 될 특별법 수정안이 제출돼서 이걸 행정복합 도시 좀 만들지 말고 무슨 과학 무슨 도시 만들자 뭐 하여튼 이런 논의가 됐다가 결국은 국회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되고 다시 하는 걸로 그냥 다시 또 원위치해서 이 당시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공급하고 개별 사업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건축 심의에서 야 이게 뭐 설계가 잘 되니 못 되니가 좀 조정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세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디자인 관리 시스템들을 조금 구상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방법들을 강구하기 시작을 하는 단계가 이제 2013년, 14년쯤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뭐 결론도 말씀드리면 이거랑 다른 점은 여기에서 토지를 개별 사업자에게 입찰에 의해서 공급하고 심의를 통해서 디자인을 관리해서 아파트를 짓게 하는 이 방식에서 여기 이제 계획안 심사에 의한 토지 공급 방식 뭐 해서 설계안을 먼저 제시하고 좋은 설계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에게 땅을 주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때 이제 바뀐 건데 그러려다 보니까 땅값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감정가에 의한 토지 공급 방식으로 이때 바뀌었어요. 2014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LH 입장에서는 토지 가격에 투자를 시켜가지고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LH의 사업성 측면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감수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건 공공이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담보로 해서 좋은 디자인을 얻어내는 것과 맞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안 심사에 의한 토지 공급 방식 뭐 이런 걸로 이게 사실은 행복도시 시작되면서부터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일생활권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3년간 스탑되면서 행복도시가 진행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때 당선된 건설업체들이 전부 토지 반납했죠. 사업 안 한다고. 토지를 반납해버렸고
그래서 일생활권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그냥 토지를 투찰해가지고 그냥 그 사업자들이 알아서 설계해오고 이걸 건축 심의를 통해서 조절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고, 이 시기에는 또 행복도시에서 사업을 섣불리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와서 아파트 짓겠다고만 해도 감지덕지 하던 시절입니다. 이게 3년간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를 세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와서 아파트 짓겠다고만 해도 너무 고마워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지나와서 이제 비교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만들어진 건데, 일생활권의 이 계획안 심사에 의한 토지공급 방식에 의해서 땅 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계안을 막 만들어 가지고 왔던 이 안들과 토지 다 반납하고 여기에서 개별 주택을 해가지고 그냥 개별적인 심의를 했던, 이게 같은 땅이거든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설계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제 좋은 사례가 만들어진 셈인데,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계획안 심사에 의한 공급 방식으로 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터 플랜을 정교하게 만들고 그 마스터 플랜에 기반해 가지고 계획안 공모를 해서 토지를 공급해주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통합성을 좀 강화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그 내에서도 세부적인 어떤 약간 미세한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런 크게 나누면은 뭐 이런 5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부적인 이제 내용들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방식들의 뭐 구체적인 벌어진 일들은 여기다 제가 쭉 이렇게 좀 타임라인에 이렇게 표현해 본 건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그런데 이 안에 지금 제가 아는 것만 쭉 적어 놓은 건데, 수없이 많은 워크숍이니 뭐니 내실화 아니 뭐니 뭐 디자인 개선 방안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막 내부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나누어 봤더니 대개 이런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디자인 관리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사후조정이에요. 사후조정이라는 게 건축 심의를 통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설계 다 해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심의를 통해서 뭐 요거 좀 조정하자, 요거 좀 바꿔라, 뭐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죠. 이 사후조정 시스템을 어느 정도 하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전조정 시스템으로 바꿔간 거예요. 근데 사전조정 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자문제도를 거의 반강제로 막 돌린 겁니다. 그래서 심의에 올라가기 전에, 서심의에 올라오면 이미 뭐 상당 부분 고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니까 심의에 상정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에 사전자문제도, 사전자문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반강제로 사전자문 신청하시오 해가지고 건축위원들 일부를 동원해가지고 사전에 조금 좀 디자인을 좀 조절하고 그러고 나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이제 이건 사후적으로 이걸 뭐 심의를 통해서만 컨트롤하는 것보단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사전자문제도를 돌리기 시작한 게 이제 초기 단계고요. 그걸 통해서 조금 사전에 조율되는 효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빤하고 또 역기능도 있습니다. 사전자문을 좀 받으면 이 개별 건축 설계한 분들이 또는 사업자가 사전자문을 받았으니까 실제 심의에서는 통과시켜 주겠지 하는 이런 기대가 또 생겨서 이제 이런 또 어려움도 있고, 또는 뭐 건축위원 중에 일부가 사전자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본 심의에서 다른 심의위원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를. 이런 현실적인 일들도 있고 해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토지 공급 방식이 이제 그 다음에는 마스터 플랜을 짜고요. 마스터 플랜을 짜고 토지는 입찰에 의해서 공급하되
입찰 조건 중에 마스플랜의 MP의 컨트롤에 따른다는 전제 조건, 그 조건을 달고 토지를 입찰토록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MP 시스템이죠. 이제 MP 시스템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조금 거쳤다가 그 다음에는 마스플랜을 짜고 이 마스플랜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촘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계획안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들로부터 계획안을 내게 하고 계획안이 이제 선정되면 요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사업화 하도록 하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 선정된 팀한테 토지를 공급해주는 계획안 심사 방식에 의한 토지 공급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몇 단계의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계획안 심사 방식에 의한 토지 공급 방식이 일반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플랜의 수립이 이전에 비해서 생활권 단위로 되던 것들이 이제 좀 서브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좀 디테일한 마스플랜을 수립하는 방식들로 바뀌어 것도 있고, 이제 이런 단독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블록형 단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그 단지 단위로 총괄 계획을 하도록 하는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더 쪼개는 뭐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해서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5단계, 그러니까 디자인 관리 방식을 유형으로 보면은 5개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나눠 본 건데요. 첫 번째 유형이 시범 단지를 만들고 그야말로 시범을 보여줘서 나머지 프로젝트들이 이 시범을 잘 보고 따라오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시범 단지 방식이죠. 근데 이거는 뭐 별 효과 없다는 게 이미 여러 곳에서 반증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마을 같은 경우나 50정이년 단지 같은 경우 지금 행복도시에선 시범단지가 지금 크게 보면 두 번을 했는데요. 천마을이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그리고 제일 먼저 시범을 하나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는 시범이 될 수가 없다고 처음부터 좀 느꼈던 게 이게 적자 사업이거든요. 적자 사업을 가지고 시범을 볼 수가 없어요. 제너럴 모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자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좋은 걸 만들 수 있어 하는 건 그건 페이크죠.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범 단지를 만들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없다. 이거는 두 번 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번 해보고 이제 이벤트로서 끝난 것 같고요. 두 번째 유형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플러스 건축 심의. 이게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반 프로세스죠. 일반 모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심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토지는 가격 입찰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 방식이죠. 이게 일생활권의 프로세스입니다. 이 토지 반납한 상황. 그런데 요게 이제 비교를 위한 어떤 그 좋은 사례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일생활권이 계획안 공모에 의한 토지 공급 방식을 초기에 했다가 행복도시 수정안 논란 때문에 토지를 대부분 다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동일 부지에 2개의 설계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모할 당시에 했다가 나 안 해, 그리고 토지 반납했을 한 거 이후에 다시 재개해가지고 그냥 일반 프로세스로서. 그래서 요것들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이 디자인 관리 방식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설계안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건축 심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는 하는데 사전자문 제도에서 조금 소위 말해서 프리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조금 돌리는 이런 유형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총괄 건축가가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찰에 의해서 토지를 공급한 다음에 이 토지를 공급받는 사람들의 토지 공급 조건 중에 총괄 조정에 응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총괄 조정에 응하는 3생활권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 이건 이제 공모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토지는 입찰에 의해서 공급을 했고, 대신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 놨다가
마스터 플랜을 작성한 총괄 건축가, 총괄 계획가가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MP 또는 MA로서 이걸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쓴 건데, 삼생활권은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게 전체 필지 중에 또 일부 필지는 선공급한 필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공급한 필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후행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고 조정하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토지를 선공급받은 사업자들이 반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조정하거나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 끌고 가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죠. 어쨌든 이 시스템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 플랜도 사실은 뭐 굉장히 급하게 좀 한 측면이 있어요. 이 삼생활권은 제가 이 총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 삼생활권의 이 프로세스들을 뭐 실제로 경험해 본 시스템인데 이게 너무 급하게 간 측면이 있어서 하여튼 뭐 그런.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총괄 건축가가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다 수정해서 정리하고 수정된 지구단위 계획을 정리해 놓고 디자인 지침을 정리한 다음에 계획안 공모를 하고 그 공모에 당선된 업체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주고 그것을 사업화하게 하고 그것을 당선된 안을 가지고 조정하고 정리해서 사업 실제 실행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요게 지금 현재는 가장 최근에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유형별로 몇 개 사례들만 쭉 5개 유형별로 좀 결과물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범 사업, 시범 단지의 모습입니다. 천마을이죠. 근데 천마을의 이런 디자인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디자인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잘 승계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게 이제 이게 뭐 사실은 사업적으로 그렇게 리저너블한 방식으로 되지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천마을 1, 2, 3단지거든요. 근데 천마을 4단지부터 같은 천마을인데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민간 사업에서부터.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 옆에 천마을 4단지부터는 이거하고 느낌이 확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로 회귀해서 이거 시범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긴 좀 어려웠다는 걸 뭐 반증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2 생활권의 LH 50정 기념단지 시범 단지로서 현장 공모한 건데 이것도 그 이후에 다른 데에 뭐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어떤 그 리딩 케이스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분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당선작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당선작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그 리딩 샘플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게 이제 분명치는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일반 공급 방식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건축 심의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일생활권 당시에 계획안 심사 방식에 의해서 토지를 공급한 공모했던 결과물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반납된 거죠, 대부분이. 이게 이제 당선작들이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설계 공모에 당선된 안들입니다. 당선된 안들의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실현되지는 못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납됐고, 그다음에 일반 프로세스로 이제 간 겁니다. 입찰에 의해서 토지를 공급하고 건축 심의를 통해서 이제 디자인을 관리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건축 심의조차도 이렇게 특별하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하지를 못했어요. 아파트 공급의 일정을 공기관 이전과 함께 그걸 꼭 맞춰야 되는 이런 급박한 사정이 좀 있었고, 또 와서 아파트 짓겠다고만 해도 뭐 감지독재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웬만한 거 대부분 다 통과됐습니다. 초기에. 이게 지금
당초 일생활권에서 계획안 공모 방식에 의해서 토지를 받겠다고 해서 당선된 안이고요. 이게 이 경우는 지금 이게 힐스테이트 대우가 사업자로 당선됐는데 유일하게 희귀하게 이때 토지를 반납하지 않은 한두 건설사 중에 이게 토지를 반납하지 않고 들고 있었던, 그래서 사업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안 바뀌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원래 이 시스템이 돌아갔다면 요것대로 지어야죠. 약속이 이거였으니까. 그런데 다시 다른 거 다 반납되고 토지 재공급하고 하면서 이건 사업자가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꿔 가져왔어요. 이걸로 사업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고 이거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이 외부 공간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그냥 이거는 그대로 두고 평평하게 이렇게 펼쳐가지고 놨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 공간 계획과 이 주거동 배치 계획이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당초 사업자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것대로 가라. 뭐 죽어도 자기는 못한다 이거. 그리고 당시에 이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 모르겠고 우리 이걸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지어졌어요. 이게 동일 사업자입니다. 이게 토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바뀌었다면 뭐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경우는 지금 동일 사업자인데도 이게 이제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확 이제 설계안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가 뭐 이상하다, 후지다 뭐 하는 게 설계 잘 못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은. 다 설계 잘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잖아요. 이게 이제 계획안 공모 방식에 의해서 당선된 아니고요. 이건 토지를 공급했어요. 토지를 반납했어요. 그래가지고 재공급한 겁니다. 입찰에 의해서 토지를 사업자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당선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던 건데 토지 반납하고 사업자가 바뀌고 입찰에 의해서 토지 받은 이 사업자는 설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비교해 보면은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요. 예, 위에 게 당선 아니고요. 밑에 게 사업자가 바뀌고 토지 공급 받아가지고 개별 건축 심의를 통해서 실제로 실현된 허가된 설계안입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당선안인데 여기서 이제 뭐 3년 동안 뭐 티격태격하고 사업 진행 행복도시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토지 반납했어요. 사업 못 하겠다 하고. 그런데 나중에 재공급하면서 이걸 반토막 내 가지고 반토막 내서 이거 그다음에 요거 반토막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로 쪼개서 팔았어요, 땅을. 그런데 이제 요게 당선안이고요. 요게 지금 토지를 입찰에 의해서 토지 공급받아 가지고 일반 프로세스로서 건축 허가 받은 심의 통과하고 허가 받은 안입니다.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들을 보면 이게 결국은 토지를 공급하는 시스템 또는 설계를 그러니까 설계와 토지 공급을 서로 이렇게 연동시키는 시스템, 그 다음에 디자인을 컨트롤하는 사전적 컨트롤 또는 사후적 컨트롤 시스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설계가 상당히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뭐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식이 이제 이런 일반 프로세스에서 이제 한계가 있고 이걸 디자인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사전자문 제도를 좀 본격적으로 돌리자, 이제 이런 그 시도를 좀 한 거죠. 강인호 교수님 조금만 빨리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사전 자문을 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일반 프로세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전 자문 제도에 의해서 얻은 효과라는 게 저도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뭐 한계가 빵합니다. 사전 자문에 의해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고쳐오라고 해도 잘 안 고쳐오고 하여튼 이런 아파트들이 일생활권에서 거득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토지는 일반적인 그 입찰 방식에 의해서 개별적인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공급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마스터플랜을 이제 거칠게 굉장히 급하게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실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토지를 입찰에 의해서 공급하고 그야말로 읍소하듯이 해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좀 설계 좀 해줘. 뭐 이렇게 이제 왜냐면 토지를 선공급해 버렸기 때문에 일부 상당 부분 땅을.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마스터플랜하고 공모에서 당선된 업체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안 공모 방식에 의한 건데 이게 이제 이생활권이 그 첫 사례고요. 당선된 아니고. 요게 2-1 생활권 당선된 아니고 요게 4-1 생활권에 당선된 아닙니다. 다 같은 시스템입니다. 계획안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교하게 만들고 마스터플랜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 당선된 업체에게 땅을 주고 사업할 수 있도록 뭐 이 방식으로 한 거죠. 4-1 생활권이고요. 이게 6-4 생활권 당선안의 모습입니다. 6-4 생활권 모습이고요. 이전에 설계안하고 상당히 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건 주상복합인데요. 주상복합도 역시 비슷한 같은 시스템으로 공급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왼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는 사실은 이게 설계자가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뭐 능력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시스템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왼쪽 대 오른쪽 같은 이 설계 안에 어떤 차별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 두 토지 공급 방식 또는 디자인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면 이것들의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짤 건가? 그 다음에 이걸 너무 단선적인 프로세스로 볼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상하이 계획 간에 상호 소통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게 이제 계획안 공모 방식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총괄 건축가가 계속 관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좀 구상해서 뭔가 시스템에 대한 이 행복도시에서의 경험을 다른 데서 조금 좀 같이 들여다보고 쉐어하는 이 노력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 결국은 뭐 상하이 계획 간의 원활한 소통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3기 신도시에서 도시건축 통합 계획을 시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조금 좀 얻어줄 수 있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걸로 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인호 교수님.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행복도시에 이루어진 그동안의 주거 디자인 사례들, 그것이 어떤 관리 방식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효과가 어떠한지를 사례별로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은 잠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송복섭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께서 대전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송 교수님.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송복섭입니다.
강 교수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세종의 이 사례를 통해서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좀 정리되고 또 관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이슈를 좀 던지는 어떤 그런 그 PT를 준비를 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근데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메꿔야 되는 시간을 이렇게 좀 잘 적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제목을 이제 대전 스타일 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저가 이제 제가 2004년도에 대전 내려와서 그때부터 살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고향이 충청도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대전은 도시적인 특징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뭐 이런 그 평상시 그 질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대개의 경우에 대전하면 인구 구성비도 아마 압도적으로 대전 토막이 또는 그 충청도 쪽이 많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 제가 수년 전에 들은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보통 한 30, 30, 30 뭐 이런 정도고, 그다음 나머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대전은 어떤 도시인지, 대전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규정 지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대전이란 도시의 그 특징이 과연 뭐냐,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은 그 답들이 좀 이제 고민스러운 어떤 그런 질문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란 도시는 어떤 수식어가 몇 개가 도는데, 그 중에 교통도시라는 그런 또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경부 고속도로, 뭐 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호남선, 요게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뭐 사통팔달의 어떤 교통도시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오래 전부터 들어왔던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철도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교통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통도시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그 이후에 워낙 전 국토가 이제 이 교통망이 잘 발달되면서 사실은 이제 대전이 이 압도적으로 교통의 그 인프라가 좋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과학도시라는 그런 또 이렇게 타이틀도 붙습니다. 이거는 1970년대 말에 이제 대덕 과학특구 뭐 이렇게 얘기해서 국가적인 그 과학 테마 단지가 이제 대전에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에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으로 좀 얘기하는 그런 수식어가 되겠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성과 중에 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 국가 단위의 그 연구소들이 제일 많이 그 입지한 그 도시일 거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통신 기술, IT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출발들이 여전히 이제 요 대전 뭐랄까 연구소들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들어서 뭐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그다음에 대전 사람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자부심을 좀 느끼는. 그런데 과학도시라는 거가 어떤 연구소 입지라든지 뭐 어떤 그 결과물들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도시 이미지, 정체성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 과학도시가 대전에 뭘 과학도시라고 얘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등장한 또 재미난 수식어가 면 노잼 도시라는, 이거는 이제 그 유재석인가요? 개그맨 이분이 이제 뭐 방송에서 대전을 그 지칭할 때 아무런 그 특징도 없고 재미가 없는 그 노잼 도시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동안 대전에 이제 특히 그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좋은 그 타이틀이 아닌데 이런 그 불명예스러운 그 타이틀을 가져서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노잼 도시라는 거를 좀 탈피를 하자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과가 어떤지는 이거는 좀
아직은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가지 사례를 최근에 이제 대전이 이렇게 브랜드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이제 대전 is you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영어로 이렇게 돼서 그렇지 사실은 저도 이름이 정해지는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출발은 이제 대전 is you라는 이 사투리 여기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 시민 공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시 브랜드로 좀 만드는 과정인데, 근데 저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is you라는 거가 과연 이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떤 그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반대 의견을 냈더니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뭔 콤플렉스가 있느냐, 얼마나 정감 있고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됐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마사지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웠는지 is you라는 그런 표현을 살짝 제하고 이제 대전 is you 뭐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사실 대전 is you하는 사투리도 이게 대전 사투리가 원래 아닙니다. 원래 그 서산 당진 이쪽의 사투리가 이제 억양이 좀 그렇지. 근데 그만큼 사실 대전의 정체성을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는 거가 그만큼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요 화면은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대전이 과연 어떨 것인가, 어떤 도시인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저 멀리 두 개 이제 쌍둥이 타워가 대전역 철도 코레일 건물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한밭이죠. 이제 큰 밭이 뜬 그런 자리가 이제 도시로 발전한 것이 대전인데 뭐 이렇게 특별한 특징은 별로 이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뭐 선사시대 때 뭐 청동기 유적이 발견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삼국시대 때는 뭐 다른 흔적은 없는데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대전 분지 주변에 이제 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산성이 많이 쌓아지고 또 그 주변으로 이제 전투들이 있었던 어떤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아는 뭐 망소의 난이 이제 공주 명학소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의 어떤 탄방동 쪽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공주현에 소속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보면은 회덕현, 진자면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유명한 유학파 학자들이 이제 근거지가 됐던. 근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도시 중심에 해당되는 그 지역은 아니고 이제 그 외곽인 회덕하고 진잠 뭐 이런 쪽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러던 것이 현재의 도시 모습은 이제 결국은 1905년도에 이제 경부선 철도의 대전역 개통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932년도에 이제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도시가 소위 이제 현재 우리 대전에서 얘기할 때 원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1914년부터 97년도까지 주로 대전역 부터 이제 충남도청 있는 그 사이까지 어떤 가로망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현재 대전의 어떤 이제 도심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6.25 전쟁 통해 임시정부가 대전에서 잠깐 이제 있었던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1974년도에 이제 연구단지가 그때부터 출발이 좀 됐고, 그다음에 삼청사라고 얘기하죠. 대전 정부청사가 98년도에 이제 소위 둔산 신도심으로 오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도시 성장의 어떤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은 이제 2015년도인가 이때 차 없는 거리,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때의 모습인데, 이게 충남도청사 쪽에서 대전역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중앙로라고 하는, 물론 이제 폭이 뭐 한 30m 조금 더 넘은 정도, 이 정도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역과 소위 근대역, 대전역과 그다음에 충남도청 행정기관 사이에 강한 축을 가지고서 이제 주변으로 도시가 성장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어떤 대전의 어떤 도시 이 구조의 특징이라고 사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6년도, 7년도 아마 대충 그쯤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보면은 이제 소위 그 도시재생 그 사업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 마중물 사업이라는 거 요것들을 그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그때의 어떤 도시 골격의 그러니까 소위 원도심이라고 하는 그 골격의 어떤 다이어그램 모습인데 여전히 어떤 축을 만드는 그래서 지금 옛날 그 구 충남도청사에 있던 건물이 이제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나가면서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문화 허브, 컬처 허브라는 어떤 그런 그 개념을 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역은 역시 그 현재 혁신지구 지정이 된 사이트이긴 한데 역 주변으로 이제 마이스 허브를 만든다라는 그래서 이제 2개의 허브 그다음에 그 2개 허브를 이렇게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축을 좀 연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그 낙후된 지역인데 인쇄하고 뭐 그 한의학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쪽에 이제 플랫폼 뭐 하나를 좀 만들어가지고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도시 활력을 만든다는 이런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요 2개의 허브를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링크가 되겠는데, 요게 저는 물론 반대했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대전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지하상가가 전국에서 지하상가가 규모로 볼 때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라는 거는 어떤 그 길이 뭐 이런 걸 거고요. 물론 그 부평역의 앞에 있는 그 지하상가가 사실은 그 면적이나 이런 거로는 제일 크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길이 이 단위로 해가지고 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요 지하상가로는 이제 대전이 이 뭐 규모로 볼 때 최고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 대전역 주변에 대전 원도심에 있는 지하상가는 전국에는 지하상가들이 대부분 이제 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여기는 성업을 이루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지하상가 이제 2개로 나눠지는데 역전 지하상가에서 역에서 이렇게 중앙로를 타고서 오는 그 지하상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도청 쪽에서 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흥동 쪽으로 연결 이렇게 그런 지하상가들이 있는데 요거를 그 2개를 좀 이렇게 연결을 좀 하자라는 또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 대전천이 중간에 이 축을 좀 이렇게 자르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밑으로 좀 연결하자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돈 만들지 사실 뭐 쉬운 일도 아니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이게 정치 프로젝트화 되면서 그쪽에 이제 뭐 정치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뭐 시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하도 심하게 좀 하는 바람에 이게 사실은 좀 결국 사업이 편성이 됐고 그래서 현재 지금 관련한 뭐 설계 끝나고 공사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굉장히 그 큰 그 도심 축이라는 것이 나름대로는 어떤 대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도시 공간 구조적인 어떤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그 대전역하고 충남도청에서 여기 이제 원도심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다음에 또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원도심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도 제일 처음에 쓴 것이 대전에서 쓴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뭐 구도심이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전 사람들이 볼 때 구도심이라는 거가 뉘앙스가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그 도심이었다라는 거로 해서 원도심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뭐 다른 도시들에도 보면은 이제 도심 과거에 어떤 번화했던 도심을 얘기를 할 때 구도심이라고 쓰지 않고 이제 원도심이라고 쓰는 어떤 그러한 그 배경을 제공했다라고 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주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원도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둔산동의 신도심이 이렇게 개발이 좀 되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히 강한 그 도시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포인터가 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여기네요. 여기가 이제 시청이고요.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축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 정부 삼청사가 그 4개 동이 이렇게 같이 몰려 있고 이게 쭉 올라가면 이제 여기 조금 살짝 이렇게 축이 비껴져 가지고 이제 남문광장이라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 엑스포 다리를 건너서 그 엑스포 했던 그 공간들 이것이 그 위에 있는 그 우성이산 그 도롱동까지 연결되는 그 강한 그 도시축이 이 특징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긴 도시축을 설정한 도시가 다른 데는 좀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위 물리적인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은 요거는 시청 건물이고요. 요게 쭉 요
이 선형의 그 녹지축을 타고 올라가면은 정부청사가 있고 그게 이제 저쪽 엑스포원까지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메가 스트럭처를 설정한다는 거가 사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두고두고 이렇게 좀 남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런 개념들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보면 대전에서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건물들을 빼고 사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이 공원들을 좀 서로 연결하는 이런 구조가 센트럴파크 개념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밑에서 보면 이제 보라매 공원부터 해가지고 여기 저 한박수목원을 거쳐서 엑스포 공원까지 연결되는 뭐 이런 그 사업도 또 여전히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그 주거 건축을 보면 결국은 축 설정하면서 동네가 이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볼 때는 뭔가 이렇게 좀 그 있어 보이고 좀 이러는데 사실 그 주변으로는 이제 이런 그 말 그대로 성형가 아파트가 이렇게 쭉 그 줄지어 있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몇 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15층 내외 좀 될 거로 좀 기억을 하는데 요게 이런 모양으로 전부 다 남향 배치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업을 담당했던 LC 사람들도 사실은 좀 본인들이 그 욕먹는 부분들을 좀 의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도 요 지역이 다시 또 뭐 재개발 사업인 재생 사업이 이런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될 건데 이 도시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바꿔가야 될 건지 그게 주거 건축의 대전 도시 건축의 주거 건축의 특징이자 대전의 어떤 도시적인 아이덴티티로 좀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거는 이제 여전히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굉장히 강한 그 도시축이 이 특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런 안이 이제 이렇게 심의 요청이 지금 들어온 거죠. 이제 대전시에 이게 그 대전이라는 도시가 부동산이 안 움직이다가 이게 이 전국적인 부동산이 들썩들썩하고 특히 이제 세종에서 뭐 이 아파트 값이 오르고 뭐 이러니까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 개발 계획안들이 지금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멋있어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이 건물의 그 옆에 있는 거가 이제 이 대전 시청사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보다 대전 시청은 아마 25층 정도 대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보다 더 큰 49층짜리 되는, 그래서 여기가 원래 그 대형마트가 있는 그 공간인데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49층짜리 주상복합 이런 거로 이렇게 좀 사업을 신청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에 보면 공교롭게도 이제 대전시 대회의실에서 뭐 이렇게 협약을 한 그런 사진이 사진이 되겠는데 요거가 이제 대전시 건축시 저도 이제 심의위원으로 좀 돼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어서, 물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거의 15층 범위에도 똑같은 성형가 같은 아파트도 문제가 있지만 뭔가 스카이라인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지만 이 떡하니 그 시청 그 옆에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거대한 메가스트럭 축도 좀 이렇게 깨질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높이에 대한 그 거부감은 뭐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도심축 여기 바로 이게 붙어가지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좀 이렇게 냈었는데, 그래서 어떤 논리를 과연 들이대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면 이 거대한 그 도시축 설정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우리 이제 대한민국 뭐 도시사든지 어떤 건축에서 나름대로는 대전의 아이덴티티고 어떤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러한 그걸 지키는 그 공공의 이익에 비해서 이것이 이제 그걸 훼손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달아서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직은 뭐 확정된 어떤 안이 온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히도 이제 49층이 아니라 20몇 층으로 이렇게 내려서 좀 작업을 한다라고 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천착해서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자 합니다. 자, 이건 다른 측면인데요.
그 대전에 보면 이제 예술 문화의 거리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동네가 대흥동이라는 그 동네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2000년대, 2009년도가 이쯤에 보면은 이제 전국에서 이제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문화원인데 이렇게 분원해가지고 사실 그 2층짜리 그냥 일반 개인 주택이었던 건데 요거를 임대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커피숍도 있고 재미난 그 프랑스풍의 어떤 오브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 소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가서 이렇게 좀 모이는 그런 장소였던.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밖에서 건물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살짝 좀 없어 보이는 듯 뭐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상당히 좀 괜찮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찾고 또 아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건물 주인이 이제 임대 이제 나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원룸을 좀 지으신 거죠 이제. 근데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실무할 때 이때 보면은 다중주택이니 이런 건 없었던 그 법률 용어인데 뭐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다가구 이제 그 다음에 있었지만 다중주택 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어떤 그 이 소위 민원성 어떤 요구들을 받아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건축 허가 조건들을 완화시켜준. 근데 그거는 그 수요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서울에서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뭐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풀리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이제 지방도시까지 확산이 되면서 그래서 여지가 생겨지는 것이 이제 어떤 그 탐욕스러운 돈 수익 뭐 어떤 요렇게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 건물도 그러니까 의미 있었던 요 장소도 결국은 여기서 이제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되겠고 그 결과물이 밑에서 보는 이제 원룸 이런 건데 과연 이 원룸들이 이렇게 계속 요 건물만이 아니라 주변도 계속 이렇게 바꿔지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소위 이제 대흥동이라는 그 예술과 문화의 거리 뭐 이런 컨텐츠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물론 지금 이제는 뭐 이건 끝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적용들 이렇게 또 그게 서울이면 서울대로 나름대로 어떤 그 논리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지방은 사실 이제 다른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서 지켜가야 되는 어떤 그런 대목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건데 뭐냐면 공공 그 주택 사업을 이제 민간 자본한테 맡겨서 진행하는 요게 이제 현상 설계로 이렇게 많이 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결국 하나 못 구하긴 했는데 왼쪽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보면은 이제 좀 이 중에서 어떤 당선작이었을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를 좀 권하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당선하는 이제 오른쪽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그래도 조정을 좀 하느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나아진 거지 그냥 이 박스만 쭉 올라갔었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현상 심사 과정 중에 이제 오른쪽이 택해지는 이게 뭔가 어떤 물론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사업비가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이런 그 안으로는 그 현실 불가능하다 아마 그런 판단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또 민간 참여가 또 이게 또 뭐냐 그 과정 중에 이제 뭐 지역사도 있고 어떤 그런 논리도 있었을 것 같은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 좀 고민스러운 그 한 대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제 그동안에는 좀 그 잠잠했던 그런 동네들인데 점점 막 이렇게 그 허가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이것도 이제 허가 접수된 그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제 용문동에 그 지상 40층인 거죠. 근데 주변 보시면 주변 거의 높아봐야 4, 5층 정도 되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주상복 아파트가 쓰는 부분이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엔 우리가 이렇게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다음 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소재동 중앙 1구역 재개발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심의를 거친 그 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건설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요즘 대전하면 또 소재동이 뜨는 동네여가지고 뭐 이렇게 젊은 애들 많이 와서 이제 이렇게 좀 사진도 찍고 좀 이러는데, 그게 바로 이 건물이 있는 요쪽 그 천변으로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정확히 몇 층인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러한 이 부조화가 과연 적절할 것인지.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이렇게 안 된다고도 사실 못할 부분이고요. 이게 결국 이제 어떤 숙제가 되겠는데, 근데 재미난 건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은 요게 이 소재동 요 콘텐츠를 아끼는 분들이 이거를 그 레드 닷 그 뭐 디자인 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게 출품을 좀 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위너 2020년 된 거 보니까 선정이 아마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가치를 소중히 보는 그룹도 있지만, 또 이런 또 아파트를 또 지어야 되는 또 이런 한 그 관심과 이제 서로 좀 대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그래도 좀 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대동, 그러니까 도안 신도시에 있는 요 삼각형 부지, 오른쪽 밑에 있는 거 보면 이제 삼각형 부지인데, 여기에 이렇게 최근에 오피스텔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보면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워낙 거기도 이제 뭐 20몇 층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도 아마도 물론 이거 사실 법적으로 이제 땅이 이제 좀 작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40몇 층까지 올라갈 수는 법 때문에 못 올라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뭔가 주변과 좀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한 흔적들이 사실 좀 있고요. 그리고 인면 패턴도 늘상 우리가 보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시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는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막 심이 들어오는 것 중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례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아까 두 개의 건도 보여드렸던 거에 사실 이제 설계를 누가 했냐면, 이게 대부분 이제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설계를 다 한 거죠. 물론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이제 협력 이런 구조로 가는데, 보면 대개는 이제 서울에서 다 설계 완료하고 이제 지역 사무소에서 인허가라든지 그 부분에 어떤 좀 거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지역의 그 주거 유형이든 뭔가 어떤 특징들이 만들어지려면 나름대로는 이제 지역에서 아마 지역에 계신 그 영향 있는 건축가분들도 많으신데, 이분들이 계속 어떤 본인들의 어떤 칼라를 좀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자본 논리 이런 구조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서울 사무소의 어떤 대행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도 결국은 뭐 서울의 아류 뭐 이런 상황이 되진 않나라는 어떤 그런 고민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대전 스타일에 대해서 아까 제일 첫 장면에 이제 도대체 대전 스타일이 뭔지 뭐 이런 의문을 좀 제기했었고, 같이 고민해 주자는 말씀드렸고, 또 현재 이제 어떤 그 고민거리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 소견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전만의 어떤 독특한 스타일을 죽어도 그렇고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저는 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대전이 자랑하는 이제 성심당, 그 성심당에 이제 유명한 거가 이제 튀김 소보루라는 그 빵이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보면 사실 이제 다 짬뽕인 거죠. 왜냐하면 소보루 빵이 원래 있었고, 그다음에 단팥빵도 있었고, 그러니까 튀김 소보루라는 거는 그 단팥빵과 소보루빵을 합친 거죠, 이제. 그다음에 한 번 더 융합을 한 것이 기름에 튀긴 거죠, 이제. 그러면서 원래 대전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는 아닌데, 이 성심당의 튀김 소보루가 이제 독특한 어떤 경쟁력을 갖는 그런 컨텐츠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전에 또 이렇게 역 앞에 보면 신도칼국수라고 그 오래된, 지금은 50년이 아니고 이게 제가 이제 한참 전에 찍은 거니까 지금 60년도 넘었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집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벽에 이런 그릇인데, 이게 그 시대 때 먹던 그 칼국수 담아 먹던 그릇이래요. 근데 궁금한 거는
아, 우리가 위장이 적어졌나? 그래서 60년대는 이렇게 많이 먹고 이게 배가 컸었나? 뭐 이런.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이제 컨텐츠로 성공한 컨텐츠로 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만히 짚어서 생각해 보면요, 대전에는 칼국수집 유명한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칼국수는 이제 국물이 어떠냐라는 건데 보통 멸치 국물 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바지락 칼국수 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 대전에 있는 칼국수집들은 거기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독특한 그 육수 마시는데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저 소고기 뼈도 넣고 그다음에 닭고기 뼈도 집어넣고 뭐 돼지고기 뭣도 넣고 뭐 이렇게 끓인 다음에 거기다 멸치 국물도 또 뭐 어떻게 뭐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섞는 거죠. 이제 섞으면서 독특한 어떤 그 육수 맛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대전 칼국수 맛은 똑같으면 그게 아니라 그 칼국수 집마다 또 다른 또 이렇게 조금의 어떤 차이들이 뭐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대전 스타일은 뭐냐면 대전이란 도시가 뭐 조선시대 뭐 삼국시대부터 오래 있었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대 도시로부터 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교통도시, 과학도시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독특한 또 이렇게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는 요것이 또 대전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주거 건축도 이제는 뭐 서울 스타일이든 아니면 무슨 뭐 외국 스타일이든 다 섞어서 섞는 과정 중에 뭔가 독특한 주거 스타일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마지막 그 슬라이드를 이렇게 좀 준비해왔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복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전 스타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뭔가 칼국수 빵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건축물에도 좀 새롭게 적용되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으로 결론을 내셨네요. 지금 4시 31분 되고 있습니다. 5시까지 저희가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토론 두 분이 계신데 뭐 한 5분 정도 내외로 이렇게 두 분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느끼시는 바를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용각 건축사사무소의 김용각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죠. 네, 김은각입니다. 강인우 교수님과 송복수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업지는 대전입니다. 그런데 주거지는 그 세종이거든요. 2012년 1월에 아까 적자 그 공급했던 천마을에 입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강인우 교수님이 총괄 기획하신 삼생활권에 이제 살고 있는데 세종시의 그 짧지만 그 공동주택의 변천사를 아주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주 그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세종시 살면서 좋은 거는 보행 동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차로가 넓지도 않고 보행자 우선으로 또 삼생활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4개 단지 정도가 다 붙어 있어서 아파트 위에를 지상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동선들도 많고요. 그래서 산책하기 아주 좋은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이제 저는 정말 100% 공감하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도시 관련 업체에서 주로 이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사실은 이것이 전혀 좀 입체적이지 않고 살아있는 건축의 하나하나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뭐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조금 더 아까 독일에서 보여줬던 사례처럼 촘촘하고 좀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자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 강 교수님 말씀이 그 5번째 제안인데 지구 단위 계획의 그 입체적인 수립을 좀 필요로 하고 거기에 어떤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한 그 토지 공급 거기에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총괄 계획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좀 세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좀 전국적으로 그들이 확산되어서 정말 건축가들의 어떤 생각들이 미리 담겨져 있어야 그래야 좀 바른 공공주택의 어떤 그런 계획이 좀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거기에 좀 더 좀 부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그 변경 전과 변경 후 그 아까 그 공모했을 때 안과 그렇지 않았던 그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게 뭐냐면 이 시민들의 선호도입니다. 그 판상형, 남향, 아까 공모전에는 디귿자형에서 동양도 있고 서양도 있고 남향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은 남향 주택의 판상형이 가장 선호도가 높고 재산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자들, 시행자들이 결국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거에 대한 그런 교육, 우리 국민에 대한 교육도 좀 우리가 그 번외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주거 유형도 이제 좀 많은 특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세종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오르다 보니까 주변에 미분양되었던 타운하우스가 100%다 완판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밀집도가 높은 공공주택에서 저밀도의 단독주택으로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화가 중요한데 그 특화 중에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커뮤니티를 또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주거 특화 공동주택 유형을 조금 더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강민호 교수님의 그 강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보석 교수님께서 대전 스타일 말씀하셔가지고 제목 보고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뭐 노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대전을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 걱정은 대전이 지금 세종과 더불어 굉장히 핫한 지역인데 아주 뭐 엄청난 그 개발 사업들이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전의 기회냐? 근데 저는 또 위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이 가지고 있는 원도심의 그 정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근대 건축물 등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개발업자에 의한 그냥 단순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철도청 간사촌 같은 경우 다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예전에는 빨강지붕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도 철거됐다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시 모태촌 사이에다 어떻게 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책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도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특별히 아까 둔산 신도심이라고 했지만 거기도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15층에 아주 균일한 판상형 아파트로 꽉 채워진 게 그 당시 지구단위 계획이었거든요. 이것이 35년 전 일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고 여기에 새로운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야 될 상황이 됐는데 여전히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이 없는 거죠. 지금 대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49층, 50층이 들어오면 막 다들 놀랍니다. 사실 부산은 지금 80층, 100층이 막 들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대전은 49층, 5층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40층 이하 뭐 좀 내려야 된다. 30층 이하 내려야 된다. 뭐 상업지역이고 뭐고 상관없다. 막 다 이렇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용적률은 있는데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퍼지죠. 결과적으로 사람이 체험하는 공간은 꽉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최고층 수를 늘리고 얇게 올라가게 해서 틈을 줘도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제재일변도의 행정이 좀 문제다. 이것이 우리 민간에 있는 우리 전문가들과 교수 학계와 산업에 같이 제안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더 민간에서 오히려 좋은 방향을 제안하고 그것들을 정책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의 환경을 더 악화되기 전에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더 많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번에 건축학의 주거 세미나를 제가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고 쭉 전편을 다 봤더니 정말 공감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워낙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특화된 지역성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100% 공감할 수 있었고요.
그것들이 이번 세미나를 종료하면 한 번 더 묶어서 정말 다시 한번 어떤 우리가 주거의 질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각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거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나중에 논의하시도록 하고요. 우리 백한열 그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백한열입니다. 우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고 그런 심도 높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두 분 교수님, 강인호 교수님, 송복석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공부 되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논의한 건 아닌데 저희 학교에 같이 계시는 선배 교수님, 강인호 교수님께서 또 독일에 있는 도시 계획 관리 체계에 관해서도 이제 강의에 이제 넣어 주셨어요. 저희 전혀 사전 협의한 거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저는 이제 독일에서 오랫동안 또 이제 MA로서 또 한국에 와서도 지금 세종시의 조그만 영역을 또 MA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강인호 교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도시를 프로세스로서 관리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도나 아니면 규정에 대해서 침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맞냐, 아니면 총괄 조정, 총괄 건축가 이런 MA, MP 등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맞냐, 두 가지가 당연히 이제 같이 병행이 되는 게 맞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한국과 독일의 이제 도시개발이나 주거개발을 비교를 해보니 이 MA라는 제도가 독일에서 아까 이제 강인호 교수님 강의 때 나왔던 비법정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MA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MA라는 이제 제도를 통해서 이제 특화 계획도 세우고요,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독일이나 유럽에서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이제 다른 나라에도 비법정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하는 이제 비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총괄 건축가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 역할은 이제 거의 비슷하고 업무 범위도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관리하는 방식이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인적 자원에 의해서 관리하는 도시 관리하는 방법 또는 제도에 의한 방법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하나 더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비법정 계획이 굉장히 다양한 단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공간을 구조를 만들던가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고 각각 그 법정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자체별로 비법정 계획들을 다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전에 라면 플랜만 만드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공간으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도시 초기의 전략 개발 계획부터 해서 단계별로 비법정 계획을 굉장히 많이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이 도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세분화된 단계에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비법정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 수립한 내용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법제화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민, 시민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각계 관련 주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 수립만 해도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10년, 20년이 막 가기도 하거든요. 독일이 특별히 이제 그런 주민들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또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급격하게 뭔가를 이제 주택도 공급을 해야 되고 도시개발도 했어야 되는 상황에는 1대1로 맞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좀 더 오랜 시간을 걸쳐서 다양한 단계에서 토론하는 과정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게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따라서 만들면 이게 정말 좋은 건축이 될 것인가라는 것들에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세분화하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필지도 더 작은 단위로 나누고 건축선 2차원적인 건축선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건축선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 다룰수록 더 개별 단위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그럼에도 따라서 이제 역량 있는 다양한 주체들 건축가뿐만이 아니라 뭐 공사하는 업체도 마찬가지, 건설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등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또 이제 경험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도시를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마이크로 스케일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또 대전이 지금 막 새로운 개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송복섭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것처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제 지금 대전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서울을 제외하고 거의 뭐 자연적인 컨텍스트가 있는 부산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제주도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비법정 계획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를 관리하는 공간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서의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독일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독일에서도 이 비법정 계획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쓰이게 된 게 1990년도 초의 통일 이후에 베를린에 막 외국계 자본들이 와서 막 부동산 투자를 하고 건물을 짓고 막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막 고층 건물 새로운 고층 건물, 쇼핑몰 막 이런 것들을 막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도 몇 개씩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에서 그리고 공공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어. 이거 이렇게 놔두면 도시가 그냥 멋대로 이제 개발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하나의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을 비법정 계획으로. 비법정 계획은 이제 지자체마다 다 이제 각기 법적 구성 요건 없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당연히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비법정 계획을 사용을 했냐면 행정구역 단위로 개발 계획을 수립이 되나 보면 그 중첩되는 부분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뭐 중부 그리고 이제 남부, 서구, 북부 한 네 군데 베를린 이제 중심 지역 구들을 통합한 비법정 계획을 세웠고요. 그 현재는 20몇 개 구에 이제 베를린 전체에 대한 비법정 계획과 그에 따른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다 제시가 돼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지나고 보니 처음에는 이제 실효성,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다 세워놓고 비법정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한 것들이 정말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매력적인 이제 도시를 만드는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또 외부 공간을 만들고 또 이제 건축까지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베를린이라는 자체가 베를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전 세계에서 젊은 사람들 예술가들이 이제 모여들고 하는 현재 상황으로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도시를 관리한다는 건 필요한 것이고 긴 기간에 거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합의의 과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제도로서 좀 더 세분화하게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도 주거랑 관련해서 다양한 주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임대주택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사회적인 측면도 되게 많기 때문에 지불 가능한 적정 가격에 적정한 퀄리티를 가진 주거를 어떻게 또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거 되게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급격하게 다 부족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개발에 막 급격한 개발의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 좀 더 긴 프로세스를 가지고 천천히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그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개별 필지 단위로가 정말 또 중요한 것들이 어쨌거나 이런 역량 있는 건축가들을 만들어내고 지역 건축가들을 특색 있는 그 지역 건축가들을 통해서 특색 있는 건축을 만들려면 지역성이 반영되는 건축을 만들려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경제적인 사업적인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큰 단위로 단지를 만들었을 때는 일단은 젊은 건축가 혹은 작은 규모 단위의 건축가는 진입 장벽이 일단 생기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건설 시공 관련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단위로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도시를 좀 더 퀄리티 있고 그리고 주거 환경도 마찬가지로 좀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아까 우리 김은각 건축사님 코멘트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초고층이다 아니면은 뭐 고층이다. 저도 이제 고층 설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유럽처럼 뭐 블럭형 점유 고층 이런 것들을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컨텍스트에 맞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별 건으로 판단을 하고 뭐 심의를 하고 혹은 허가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떤 공간을 만들고 중요 도시 공간을 만들고 또 어떤 부분에 고층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틀을 먼저 논의한 시기가 지금 1990년도 베를린의 초기에 총독 이후의 시기가 지금의 딱 대전의 시기가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남깁니다. 예, 백한열 교수님 감사합니다.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어떤 설계 진행 방식을 제안을 해준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제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들이 또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우리 강인호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하시겠어요? 예, 그냥 무슨 특별한 답이 있다기보다도 이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셈인 건데 이제 행복도시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웃풋들이 상당히 조금 다르게 나오는 이제 이런 그 인과관계라는 게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짜봐야 될 시스템들이 어떤 건가 하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것이지만 그 배경에 보면 사실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LH가 토지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일정 부분 유보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 공급을 했다는 것은. 근데 결국은 공공적 기여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전제되지 않고 모든 것이 상업적인 어떤 그 기반에 의해서 작동하면서 좋은 디자인을 얻어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원천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송 교수님 대전에서의 이 상황 이야기들도 했지만 저도 요즘에 이제 그 충남에서 이렇게 충남도 내에 있는 각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슈퍼 하이라이트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경관심이나 제가 경관심의에 좀 참여하고 있는데 그게 막 쏟아져 들어와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위원장으로서 이런 안건을 어떻게 다루어서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의 어떤 그 개별적인 디자인이 좋으니 나쁘니 조금 저층부를 조금 더 휴먼 스케일하게 좀 분절을 하라 이런 얘기가 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가 각각의 공공에서의 역할이 뭐고 그다음에 민간에서의 어떤 그 작동 방식을 공공과 서로 어떻게 역할 분담과 또 기능을 쉐어할 건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는 정말로 이렇게 슈퍼 하이라이트를 지어놓으면은 50년 후에 이거 다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또는 100년 후에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할 건가? 이런 롱텀 플랜들에 대해서 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일은 없다고 그냥 달리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이런 롱텀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조금 좀 진지하게 같이 모여서 고민하는 이런 일이 좀 필요하지 않는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건데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좀 연결되어서 디자인의 문제나 뭐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부분은 선문대 김명선 교수님이 천안 지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송복석 교수님 저기 두 분 토론자에 대한 어떤 답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우선 아까 김용과 소장님이 이제 이제 걱정스러운 지금 사실 진짜 대전의 핫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도 저 서구하고 이제 대전시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보면은 예년 같으면 그 1년에 한 건, 두 건 간신히 들어오는 이런 거였는데요. 요즘에는 일주일에 어떤 때는 2건씩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 이렇게 과연 이 무서운 요 흐름을
우리가 어떤 그 적절한 컨트롤 수단 없이 과연 이게 어떻게 볼까 이런 거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까 우리 백환희 교수님 이게 이제 어떤 기회인 거죠. 요 기회에 아까 그 독일 사례 좀 말씀하시면서 이 기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어떤 그 우리 강은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100년 뒤에 어떻게 할 건가,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라는 이런 그런 고민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저희가 오늘 이렇게 주거건축 세미나 지역별로 하는 것도 그 지역의 상황에 맞는 앞으로의 주거 개발 방안 뭐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해 보자는 취지인데요. 문제의 어떤 그 주제가 이렇게 잘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선 교수님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지금 계신가요, 김명선 교수님? 김명선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충남의 주거 문제여서요. 여기 제가 아산에 있는데 천안하고 아산에 지금 초고층 아파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 여기 지금 제 그 생각으로 지금 좀 큰 문제가 여기 그 아산의 구도심이 온양인데요. 예, 이제 그 상업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서울의 상업지역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주거나 뭐 상가들이 그 한 높아봐야 한 4층, 5층 그런 걸로 쭉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차선 제한도 적용되지 않고 그다음에 저층으로 개발하겠다는 어떤 그 장기적인 시의 계획도 없기 때문에 지금 49층짜리 예, 딱 초고층에 딱 가까이 가는 시설들의 주상복합 지금 개발의 압력이 좀 줄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도로 용량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거주자들이 다 이제 거기서 그 살 수 없는 형편인들이니까 아마 다른 외곽으로 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이용규 교수님 계세요? 네, 교수님. 네, 지난번에 제주 지역에 주거 개발 관련해가지고 발제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 대전 충청 지역 들으시고 그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제주도 한 3, 4년 전에 굉장히 그것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막 건수가 건축심의에서 막 밀려 들어오고 막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100건씩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인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다 보니 사실은 이게 그 놓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 당시에 좀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이제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게 늘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하나 아까 조금 저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제 제도에 의한 컨트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늘 조금 의문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맥락이 존재하는 도시는 그 맥락에 기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어떤 지역의 맥락이 존재한다면. 근데 이제 행복도시처럼 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것들이 좋은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존재할 것이고 그 경험에서 어떤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삼으셨었을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강인호 교수님한테 한번 여쭈고 싶은데 어떤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강 교수님 뭐 1분 내로 짧게. 제가 행복도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스타트 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 행복도시 맨 처음에 도시구조 저기 국제공모 같은 것들이 시작됐었잖아요. 이제 어떤 도시를 만들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뭐 초기에 있으셨겠죠. 근데 이제 행복도시뿐만이 아니라 신도시를 만드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새로 뭘 만드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자연적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 단지계획이나 주거지계획 수업할 때 제일 첫 시간에 하는 이제 수업이 자연적 주거지와 계획된 주거지는 어떻게 다른가 이 두 가지를 비교. 계획된 주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니까 지향이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도록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지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축적으로 번역해낼 건가 하는 문제일 수밖에.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지향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상투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 지향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리고 처음에 그거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아주 그야말로 말끔하게 정리해놔가지고 머리가 맑게 뭘 정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동태적으로 계속 움직여가면서 상하이 계획이 계속 움직여가고 또 조금 모디파이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논의의 과정, 상하이 계획이 계속 연동하면서 논의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실제로 행복도시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 소위 일반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라는 게 정말로 깨놓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 도시를 만들어가는 이 앞날을 훤히 내다볼 만한 능력이 있는가?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전문성이 좀 더 있는 건데, 그러려면은 논의를 펼치고 계속 상하이 계획 간의 유동적인 이 소통 구조를 만들고, 뭔가 잘못되면 빨리 고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다이내믹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오픈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종시, 행복도시는 짧은 기간에 넓은 지역에다가 새로운 주거 유형을 계속 반복적으로 짓기 때문에 사실 그 디자인 관리 방식 자체를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또 뭐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관리 방식에 따라서 최종적인 주거지의 품질이 변화가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것이 다른 타 시도 지역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아까 백한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방향성은 소 단위로 이렇게 작은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똑같은 아파트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뭔가 동별로 다르고 단지별로 다르고 한 그런 느낌으로 뭔가 주거지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집한 어떤 그런 특성 자체가 주거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잠깐이라도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딱 제가 정시에 마치는 거를 좋아해서요. 이만 저희 그 5차 지역의 주거건축 세미나 대전 충청 지역을 마지막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